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갑작스레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진 날씨와 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낙태죄 폐지 청원 글로 뜨거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5명 가운데 1명꼴로 낙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 혼자 임신하나? 왜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묻냐는 청와대 청원글. 낙태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 보험,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정확한 용어로는 법률 서비스 보험 또는 권리보호보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험인지 소개해드립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엔 낙태죄 폐지 청원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법적 쟁점,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청원 글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지난 9월 30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를 추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임신이 여성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네. 여성에만 죄를 묻는 현행 형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불법 낙태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여성의 지적입니다. 네. 이 글은 마감일인 오늘까지 23만 2천여 명이 추천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공식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네.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다는 현행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형법 269조 제1항은 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70조는 의료인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의뢰를 하는 여성보다 실제로 해주는 의사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건데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지 않나요? 네,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모자보건법 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성폭력에 의해 임신된 경우, 또 근친상간의 경우 등에 한해서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낙태 이거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조사 이런 게 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년 인공임신 중절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네. 조사 대상인 가임기 여성 970명 중에 20% 정도인 190명이 낙태 시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낙태 사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원하기만 하면은 어쨌든 사실상 다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실제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는 산부인과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낙태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메일이나 네. 블로그 주소를 게재한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이른바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또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불법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낙태 이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그리고 출산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 등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웬만한 보험이란 보험 상품은 다 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변호사 보험이라는 건 무척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이 변호사 보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혜정 기자. 변호사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따로 있는 거죠? 네, 정확한 용어로는 법률 서비스 보험 또는 권리 보호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등을 보험회사가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쉽게 말해 의료보험을 든 사람이 병원에 가면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내주는 것과 큰 틀에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소송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민형사 사건의 소송 업무 비용, 또 나아가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 또 중재 및 조정, 공증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 등도 모두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네. 이 법률 서비스 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기는 있나요?
네,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의 네. 소송 시 일정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현재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더케이 교직원 법률 비용 보험이라는 것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나 이 상품도 가입 대상이 교직원으로 한정돼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법률 서비스 보험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원래 없었나요? 아니면 판매하다가 없어진 건가요? 네, 지난 2009년에 법률 서비스 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게시됐는데요. 네. 다스 법률 비용 보험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국내에 상품을 출시했다가 지난 2015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네. 그 사이 LIG 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등도 해당 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모두 네. 얼마 못 가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뭐 장사가 잘 안 됐었나 보죠? 네, 일단 제품 자체가 생소한 데다가 네. 다스 법률 비용 보험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적 공방보다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네.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런 네. 한국인의 성향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상품에 법률 용어가 많아서 설계사들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살면서 뭐 변호사 찾을 일은 가급적 없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법률 서비스 보험을 통한 권리 구제는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권 보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오늘 법률 서비스 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토론 참석자 모두 일단 법률 서비스 보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는 데 인식을 모았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와 변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또 아울러 보험 설계사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리기 쉬운 소방공무원 등 법률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적절한 네. 상품을 개발하고 이후에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네, 뭐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 법률 서비스 보험 제도가 보험사나 변호사 배불리는 게 아니라 뭐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그 괴로움을 모른다는 층간소음. 이에 대한 이른바 보복소음. 층간소음보다 민원제기가 더 많다는 아래층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연기, 층간흡연까지. 층간소음과 층간흡연의 해결책과 대처법은 없는지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생활입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층간소음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뭐 층간소음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규칙에 따르면 네. 뭐 직접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인해서 벽이나 이 마루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그리고 TV나 어떤 음향기기 등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 각 유형별의 소음에 따라서 이제 주간과 야간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대체적으로 40에서 5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층간 소음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0에서 5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뭐. 보통 자료에 따르면 이제 피아노 연주 소리는 뭐 한 44데시벨에서 뭐 한 50데시벨 네. 정도, 그리고 청소기 소리도 네, 한 이 정도 되고요. 이제 다만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는 이보다 더 높아서 보통 네. 최소 50 이상에서 60까지도 나타난다고 네. 합니다. 차마 윗집 사람들 어떻게 하진 못하고 보복 소음이라고 해서 뭐 밑에서 막 뭐 두들기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내가 위층에 대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복하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네. 실제로 법원에서는 정도가 지나친 보복 소음 사안에 대해 집과 연결된 베란다와 현관문, 그리고 배관을 두드리는 행위와 현관문 근처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어떤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라면서 위층이 아래층에 대해서 제기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법원이 금지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밑에서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이 있을까요? 뭐 법적으로든 뭐든. 대화로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대화로 네.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대화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이다 할 때는 단계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우선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이런 문제 상황을 알리면서 중재를 요청하고 네. 만약에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 현장 방문 상담을 신청해서 보다 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음 측정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실제로 발생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외에도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고 또 민사소송으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대화로 해결하는 게 뭐 어쨌든 제일 좋아 보이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은 층간 소음만큼이나 괴롭다고 하는데 아래층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연기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 층간 소음 문제 이어 오늘은 층간 흡연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층간 흡연이라고 하는데 베란다에서 담배 핀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 집인데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이 공동주택의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지하주차장 그리고 공용 계단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이를 제재할 수 있었고 또 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세대 내부에서 말 그대로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왜 간섭이냐라는 이유로 마땅한 규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뭐 사실상 자기 맘대로 펴도 된다는 건데 피는 거야 뭐 피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연기가 뭐 윗집이나 옆집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런 층간 흡연의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많은 세대가 밀집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세대 내에 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치 않는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윗집이 아래층의 층간 흡연에 뭐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아래층 주민이 강한 독성의 소독제 용액을 그 위층에 열린 베란다 틈으로 살포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경우보다 층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별다르게 있나요? 이제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간접 흡연에 따른 그런 세대 내 간접 흡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관리 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입주자는 그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 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실제적으로 마련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실적으로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떤 경찰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뭐 사실상 없다는 건데 어쨌든 더불어 같이 사는데 조금씩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슨 전문 변호사, 이런 전문 변호사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떤 변호사가 무슨 기준으로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로우투데이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혼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런 변호사 광고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찾을 정도면 어쨌든 상당히 급박하거나 곤란한 상황일 텐데 이런 무슨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를 보면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이라는 용어는 어떤 경우 무슨 기준으로 붙일 수 있는 걸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 변호사 광고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아도 이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특정 분야 전문이라는 용어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부여해 주는 걸까요? 일단 전문 변호사의 전문이라는 용어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법조 경력 3년 이상, 해당 전문 분야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최근 3년 내 해당 분야 사건 통상 30건 이상 수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면 광고에 쓸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분야는 부동산, 의료, 방송통신, 상속 등 59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특정한 법 규정이나 조항이 따로 있는 분야들입니다. 반면 변호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런 전문 분야는 변협 전문 분야 등록표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같은 표현의 광고는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면 보통 형사법 전문 변호사라고 다시 표기를 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오늘 전문 변호사 광고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 법률 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 이외에도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사는 이미 법률 전문가인데 그게 특정 분야라고 해서 전문 용어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분야에 관계없이 전문 용어 사용을 허용하되 변협의 전문 분야 등록을 한 경우 대한변협 인증 등의 표현으로 구분을 지으면 된다는 것이 변협 이호일 윤리이사의 주장입니다. 반론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 해도 모든 분야의 전문일 수는 없는데 자의적으로 전문 용어를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변협 신현우 광고심사위원은 의사 자격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규가 다르듯 변호사법을 개정해 전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및 전문 변호사 등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전문 변호사 등록과 광고 규정 등을 개선하더라도 그 기준은 공급자인 변호사가 아닌 법률 수요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의 천막 등을 강남구청이 3차례 걸쳐 철거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인 사람들을 향해 강남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로투데이 현장 기획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의 천막 등 용품을 강남구청 측이 3차례에 걸쳐 철거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시위대들이 강남구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강남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시위대에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욕설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다가 아니고 알 수 없다, 모른다라는 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 보도보고 판단해 보시죠. 인터넷과 SNS에 최근 시위대에 욕설하는 강남구청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네? 뭐라고요? X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야? 아니 뭐라고요? 지금 X라 그랬어요? 이후 시위대와 일군의 사람들 간에 격한 말다툼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시위대와 고성을 주고받던 사람들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날 강남구청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지난 10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논현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측이 지난 26일과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천막 등 시위용품을 강제 철거하자 27일 오후 강남구청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시위대는 신현희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고 시위용품을 철거한 담당 과를 찾아 들어가려다 고성과 몸싸움까지 오고 가는 충돌을 빚은 겁니다. 정말 공무원이 아무리 시위대라도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막말을 했는지 영상에 나오는 강남구청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구청 측은 일단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집회하고 계셨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청 직원인지 묻자 난감해하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분들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인데. 네.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른다거나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후 담당과는 물론 총무, 홍보부서 등으로 신분 확인을 위한 이른바 수건 돌리기가 계속됐고 강남구청 측의 정리된 최종 답변은 욕한 사람이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내가 저기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네. 지금 그죠?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는 기사 해가지고 어느 하나 법인의 직원이다 아니다 요것만 말씀드릴 상황. 한편 고성과 몸싸움이 오간 사단이 벌어진 날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선거법 위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했다는 등의 글을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구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강남구청 예산에 대한 19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항공기 지연 사고 툭 하면 일어나죠. 그런데 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때문이라고 할 뿐 정확한 원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안전 때문이라는데 사실 뭐라고 항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진에어 15시간 지연 도착 피해자 69명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항공기 지연 출발이나 연착 소송 얘기, 유정은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입니다. 소비자단체 등이 항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오늘은 비행기 지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소송을 냈다고 하던데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5시간 걸립니다. 네.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그 베트남을 출발할 비행기가 15시간이나 넘게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에 피해 탑승객들이 항공사의 무책임한 연착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럼 10시간이나 더 지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소송 주체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피해 탑승객 중에서 소송을 제기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모집 결과 69명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피해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소송을 낸 이유나 또 근거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피해 탑승객들은 심야 시간에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그 탑승객들에 대한 보호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과 예. 거짓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비행기 지연 또는 연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이 관행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이유로 정비 등이 필요하다 하면서 지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이렇게도 법적으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뭐 약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뭐 불강력적으로 지연된 경우라고 하면 항공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뭐 정비 소홀과 같은 그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그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약관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에 관한 분쟁 기준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매년 3년마다 개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진행될 재판은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로는 항공사가 비행기 지연에 관한 귀책 사유가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런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그런 피해 금액이 인정될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재판이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는 어떻게 예측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의 정비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그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운행 요금의 한 30% 정도를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배상은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그 금액이 인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항공업계에 만연한 상습 지연 관행의 경종을 울리고 또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배우 고 김주혁 씨. 사고 양태가 워낙 특이해 처음엔 심근경색 얘기부터 약물 중독까지 사고 원인에 대한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교통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주혁 씨에 대한 발인이 오늘 가족과 동료 배우들의 애도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사고 원인 등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데 대한민국 대표 교통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두부 손상,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두부 손상은 네. 최종적인 원인이죠. 네. 그러니까 그 외제 SUV 차 아주 튼튼한 차가 앞부분이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망가졌어요. 네. 그럼 그 차가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네. 차가 많이 손상됐는데 그때 머리를 다쳐서 네.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네.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네. 즉 그 차가 멈춘 듯 하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네. 그리고 아파트로 이제 전복됐는데요. 네. 그 처음에 그 질주해 나가는 그 원인이 무엇이는지를 밝히는 네.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인을 볼 때는 네. 직접 사인, 중간 사인, 선행 사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 사건에 있어서 직접 사인은 머리 다친 것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 앞에 선행 사인이 무엇이었는지 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음주나 약물, 졸음운전 등등 온갖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음주운전은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또 네. 병원에 갔을 때 그 환자한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면 그런 것을 표시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네. 음주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네. 1차로에 있던 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대각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차를 한번 부딪혔고요. 네. 그랜저를. 그 다음에 4차로, 5차로에 걸쳐 서 있던 그 SUV 차량이 3차로 쪽에 3차로, 4차로에서 중간에 있던 그 그랜저를 또 한번 부딪히면서 나갔는데요. 네. 만약 졸음운전이었으면 첫 번째 사고를 내고 깨야 되는데 네. 거기서 깼다가 다시 또 잠든다? 이건 예상하기 어렵죠. 따라서 네. 졸음운전도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언론에서는 혹시 약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 이 약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물 중독에 의해서
뭐 약물이나 마약이나 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차가 이상하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혹시 어떠한 약을 갖다가 건강 때문에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은 네. 부검 결과, 최종적인 네. 부검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국가수의 1차 부검 소견이었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 화학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부검 결과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떠한 그 약물을 복용한 게 있었는지 이것은 건강보험 급여 내역을 보면 확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평소의 건강 상태 이런 걸 종합해야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주혁 씨가 자동차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거는 뭐 그건 확실해 보이는 거죠. 목격자 그 그랜저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은 차를 오른쪽으로 처음에 사고 낸 다음에 네. 차를 보통 사고 나면은 길 가장대로 네, 빼지 네, 않습니까? 네. 뺄 때 그때는 정상적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서 이렇게 질주해 나왔다 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작스레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점쳐지는데요. 일단 1차 부검 결과에서는 심근경색은 아닌 걸로 나타났다는데요. 네. 하지만 심근경색 말고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가 네. 부정맥이라든가 또는 저혈당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저혈당에서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와 같은 원인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본인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냥 결국 내가 운전자이지만은 운전자 네. 없이 차가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궁금한 게 의식을 잃어가는 혹은 잃은 상황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몸에 힘이 쭉 빠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속 페달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밟을 수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의식을 잃을 때 네. 그냥 쓰러지면 그 차가 멈추겠지만은 네. 쓰러지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경직이 오는데 그때 발이 마침 엑셀레이터 위에 있는 상태에서 경직이 와서 세게 누르는 상태가 되면은 네. 그 상태로 못 움직이게 되니까 누르는 상태가 유지되고 그럼 차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마지막으로 안전 운전을 위해서 법률방송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운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앞을 잘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멈출 수 있고 가고 쓰고 그걸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항상 조심해서 안전을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안전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이번 사건 최종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통제력을 잃고 쓰러졌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겠지만은 네. 이번 사건처럼 본인은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몸이 쓰러지면 내가 자동차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죽거나 내가 크게 다칠 수 있고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따라서 내 건강 상태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필요한 네. 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평소에 내 몸에 혹시 예를 들어서 그 당뇨 환자가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거, 그건 당뇨 환자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하고 그때마다 약을 복용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내가 건강하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특히 요즘처럼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이럴 네. 때는 나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건강할 때 챙기라 뭐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고 김주혁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뭐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달 넘은 MBC 파업이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고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도 다음 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방송장악과 관련해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MBC 전현직 간부들을 압수수색한 뒤 검찰로 불러들여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사필 규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 상납받은 혐의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속된 겁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서 청와대 금고에 넣어뒀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놔두고 왜, 어디에 국정원 돈을 갖다 썼는지 문고리 권력의 호가호위와 청와대 금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검찰이 MBC 김재철 전 사장과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백종문 부사장 등 전현직 최고위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전 MBC 담당 직원의 집 등도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 검사가 지휘하는 국정원 수사팀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서와 전산자료,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국정원은 지난 2010년 3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 작성 시점은 임기가 남아있던 엄기영 당시 MBC 사장을 사실상 강제로 쫓아내고 김재철 사장이 온 직후입니다. MBC 정상화. 국정원 문건이 말하는 정상화는 김재철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 쇄신과 편파 프로그램 퇴출, 이를 통한 MBC의 근본적 체질 개선,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PD수첩 등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MBC 프로그램과 기자, PD, 출연진 등을 쫓아내고 속가내고 무력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명색이 MBC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영방송사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손을 잡고 앞장서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런 국정원 문건 내용을 보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전영배 전 실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종문 부사장의 경우 PD수첩 간판 PD였던 최승호 PD 등을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가만둘 수 없어서 잘랐다는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으로, 김재철 사장은 MBC 장악이 잘 안 돼 이른바 큰 집 들어가서 조인트 까였다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MBC 노조는 김재철 전 사장 등이 자행한 행위는 단순히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이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를 뿌리채 뒤흔든 언론 파괴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승호 PD나 MBC 노조가 절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필 규정,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돌려놔야 할 것이 있으면 돌려놓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른 제 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전격 체포된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에 상납된 정황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3명의 전직 국정원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 외에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정원 수장을 지낸 인사들이 한꺼번에 검찰에 이른바 털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통상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칭합니다. 물론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당연히 배정돼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의문은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왜 국정원에서까지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썼을까?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매달 1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정원 넘버 2인 기획조정실장 등이 5만 원짜리 현금을 가방에 담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YS 가신그룹 출신으로 청와대 제1부속관을 지낸 장항로라는 사람이 10여 개 대기업에서 수십억 원을,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겨 검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그 어린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기업들이 걔한테 돈을 갖다 줬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마 문고리 권력의 위세가, 호가 호위하는 사람들의 위세가 어떤지 잘 몰랐던 듯합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얘기로 돌아가면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차마 청와대 예산을 쓸 수 없는 어떤 일에 썼을 가능성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 마지막 국감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대통령 성형 시술 비용 등을 사용한 게 아닌지 등 마지막 10원까지도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차마 밝힐 수 없는 어떤 일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 전자라면 철석같이 문고리 3인방을 믿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고, 후자라면 나라가, 그런 시절을 지내온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겠다고 하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네, 앞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이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면서까지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의 20년 문고리 세월이 무색한,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배신의 계절. 관련해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직접 금고에 관리해왔다. 그렇게 받은 돈은 따로 관리하며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과 그 문고리 권력들이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금고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2.12 쿠데타로 청와대를 접수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청와대 금고에 있던 6억 원을 아버지를 여인 당시 박근혜 영예에게 선뜻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 사망 당시 청와대엔 3개의 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실 이 3곳입니다. 박근혜 영예에게 건너간 돈은 비서실 금고에서 나온 돈으로 당시 비서실 금고에선 9억 5천만 원의 현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관리하던 경호실 금고에선 150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선 얼마가 나왔을까요? 이와 관련해선 정확하게 밝혀진 얘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숨지자 박근혜 영예가 대통령 집무실 열쇠를 들고 가 청와대 직원이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포함해 누구도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김계원 당시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로도 비서실 금고에서 9억 5천만 원, 경호실장 금고에서 150억 원이 나왔다면 대통령 금고에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었을 걸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의 취임해 보니 청와대 집무실 옆방에 큰 금고가 있었다. 하도 커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분해해서 철거했다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도 전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하도 커 의아스럽게 생각했다는 그 금고에서 나왔을 물경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선 자금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입니다. 그런 노태우 대통령도 물론 전임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1,400억 원에 달하는 대선 자금을 지원받았고,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 후에 상황 노릇을 하기 위해 기업들에서 수천억 원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챙겨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삼성 뇌물 재판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름이 어떻게 되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 예산입니다. 기업이 아닌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건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문거리 권력을 시켜서 받아온 것이니 나는 모른다, 괜찮다는 건지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그나저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놔두고 왜 굳이 국정원에서까지 돈을 받아와야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 또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 금고엔 얼마가 들어있었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